회장님. 안녕하십니까. 4월달이 되는데 이번 주에는 벽암록 제20칙에 용화 화상의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조사의 뜻이 없다라고 대답한 그 본문이거든요. 지난번에 17칙에 향림 지원 선사한테 그 조사 선례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자구승로라 그랬죠. 그죠? 오래 앉아서 참선 수행하느라고 수고했네. 참선 수행하는 자기 본분사 일에 달마 조사 선례가 있잖아.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조사 설례에 대한 질문이 선문답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거든요. 오늘도 조사 설례에 대한 선문답으로 용화 화상이 이제 취미 선사를 참문하고 이제 임재 선사를 참문한 그 유명한 법문인데 이 법문은 벽암록에도 실려 있고 종룡록에도 실려 있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점은 벽암록에 실려 있는 그 입장에서는 용화상이 안목이 없는 선성으로 이렇게 그 설두중현 선사하고 원옥권 선사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종룡록에서는 천동갱지 선사하고 만송은 그 용화상이 굉장히 그 뛰어난 훌륭한 선성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성기의 묘용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본분사를 실행한 아주 훌륭한 고성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완전히 시각적인 반대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벽암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장도 오늘 공부도 하고 시간이 나면은 우리가 종룡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천동갱지 개송하고 또 종룡록의 입장에서 보는 용화선사의 입장을 한번 같이 공부해볼 그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그 조사 설례에 대한 질문에 마조선사 어른은 지금 그대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그대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조사 설례라든가 뭐 황매의 뜻이라든가 조계의 뜻이라든가 열의 뜻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본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이제 조사 설례라고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설례의 온 뜻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이제 조계의 육조 해령의 조계대사의 또 아니면은 황매이라고 그러시죠. 오조 공인선사가 육조 해령에게 법을 전한 이야기가 황매이다. 황매이. 그러고 이제 열애이라고 그러죠. 열애. 열애의 진실이라고 하는데 그걸 열애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열애의, 황매의, 조계의, 설애의 뭐 여러 가지 의의를 두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서 조사 설애의 한마디로서 전부 다 묶은 거죠. 같은 입장이니까. 근데 이게 조주선사는 뭐라고 대답했죠? 유명한 것이 tunapten 잣나무라고 그러죠. 정전백수. 또 조주선사가 이 세 가지 대답을 해요.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 다. 잣나무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제진연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 대상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의 대상이 뭡니까? 법이죠.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비촉 법이죠. 이게 조사의가 있다고 한다면 대상 경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생심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조계의도 마찬가지고 황매의도 마찬가지고 열애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면 뜰 앞에 잣나무가 대상 경계를 의식하고 있다면 잣나무는 중생심으로 작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는 무엇이냐면 심,
식의 작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 심의식의 작용이 대상경계니까 육근의 대상경계니까 육진의 대상경계가 되겠죠. 그럼 육진의 대상경계를 두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라든가 도를 이루려고 하는 망상이라든가 부처가 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뭡니까? 대상경계가 되겠죠. 이게 조사리가 없다. 예를 들어서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해가 이렇게 법을 전했다. 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 하면은 대상경계가 뜻이 있는 거죠. 그게 뜻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달마대사는 대상경계의 모든 의식의 대상경계가 다 없이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는 의미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주선사는 뜰 앞에 잣나무다. 잣나무가 대상경계를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조사설에 의한 질문에 조주선사는 판치생모라고 그래요. 판치생모. 판치생모라고 하는 말은 앞니빨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판치라는 앞니빨이고 생모는 곰팡이에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자기 지금 여기 시제인연에 자기 본분사회를 소리 면벽했다 하는 거죠. 그죠? 소리 면벽하면서 참선 수행하는 일이 자기 본분사회였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자기 본분사 일에 몰입한 그 입장을 판치생모라고 이제 조주선사는 채찍에 그렇게 이제 대답한 것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유명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동쪽 벽에 바가지를 걸어두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동쪽 벽에 바가지를 걸어둔다. 이 말은 내가 처음 소개하죠. 조주어록에 이 말도 있어요. 이 바가지라는 게 뭡니까? 바로 공양주가 부엌의 일을 하고 나서 공양을 진다든가 밥을 한다든가 쌀을 씻는다든가 할 적에 물을 푸는 도구잖아요. 그죠? 생활도구입니다. 생활도구. 이게 생활도구를 사용하고 난 뒤에는 뭡니까? 생활도구를 벽에 걸어두는 것이 옛날에 부엌에서 하는 일이었잖아요. 우리가 부엌에 여러 가지 조리기구를 사용하고 난 뒤에 조리기구를 나중에 걸어두잖아요. 요와 똑같은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편 도구를 사용하는 지금적인 자기 본분사 일을 하고 때가 되면은 조리기구 방편 도구를 벽에 걸어두는 전체를 합쳐서 뭡니까? 방편 도구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일이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것도 대답하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향림 지원선사는 자선 참선 수행하니라고 수고했네. 이것도 전부 다 뜻이 없죠. 자기 본분사 일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제 선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하시 조사 설의이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적에 만약에 뜻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구분료라 이렇게 했습니다. 유의적 자구분료라 이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조사대사가 달마대사가 뜻이 있다면은 자구분료. 자기 스스로도 유지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은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해가에게 법을 전했는데 법을 전한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죠? 예. 그거는 후도심으로 스승과 제자가 후도심으로서 이루어진 후법 인연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후법 인연도 제자가 후법의 원력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이고 또 달마대사는 스승의 입장에서 제자가 안목을 갖추었을 적에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한 입장으로서 후법 인연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덕법이지, 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깨달아 체득했다는 것은 주고 받은 것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법을 깨달아 체득했다, 덕법이란 말을 쓰죠. 그죠? 예를 들면 법을 전했다, 정법이라고 이런 말을 쓰는데 법을 전한 것이 있다든가 법을 얻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법이 대상 경계가 되겠죠.
대상 경계가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이냐? 이게 법이 뭐였죠? 진여의 힘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니까 열애장 국성이 진여의 힘의 지혜가 예법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법이니까 그 진여의 힘의 법이 왜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덕법이 뭐냐? 무소득이라. 무소득이 법이요. 이 말씀입니다. 유마경의 유명한. 우리가 무소득으로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덕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소득이 궁극적으로 덕법이 되는 것이지, 얻은 것이 없어야 덕법이 되는 것이지, 얻은 것이 있으면 덕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법도 마찬가지. 이심윤심으로 법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전해받은 것이 있다 하면 대상경계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대상경계가 없이 깨달음을 이룬 무소득의 경지에서 깨달음을 체득한 덕법과 전법은 본래 면목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언어나 문자나 대상경계나 누구에게 전해받는 것이라든가 누가 전해주었다든가 이런 것을 대상경계로 둔다면 이건 전법도 아니고 덕법도 아닌 것이 되거든요. 이거는 사도가 되고 외도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전해받을 수 있는 법이 없다. 얻은 법도 없고 전해주는 법도 없고, 이게 조사 설례의 뜻은 뭡니까? 바로 뜻이 없다. 그 유명한 용화선사가 오늘 대답한 본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조사무이라 그래요. 조사가 전하는 뜻이 없다라는 답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문답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5번 시간에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겠는데, 본칙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교재가지고. 자, 교재 129쪽에 우선 번역한 것을 먼저 볼게요. 한문으로 보면 어려우니까. 교감록 27개는 용화화상이 용화거둔선사라고 하는데, 용화거둔선사는 동산양계선사의 제자입니다. 그 동산양계선사는 조동종의 창시자니까 도동종의 종지를 개성한 유명한 그 용화거둔선사가 지금 수행할 때, 근데 용화거둔선사가 수행을 하면서 여러 선지식을 참문하는 대표적인 일회가 있는데, 처음에 덕산선사를 찾아가서 덕산선사들을 참문하고, 덕산선사에게 법문을 듣고 나서 다시 동산양계선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동산양계선사의 문화에서 이제 독자적인 안목으로 깨달음을 체득한 거죠. 조사설의의 법문을 통해서. 그리고 난 뒤에 제방에 선지식을 참문하러 갔는데,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선지식이 누구냐면은 치미 무학선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치미 선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인제선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동산양계선사는 어디냐면은 저기 남쪽 지방이잖아요. 남쪽 지방인데, 이 치미 선사는 어디에서 활약했느냐면은 저 북쪽 지역인 종남산 치미산. 종남산이니까 남쪽에서 최고 북쪽 지역까지 올라가는 그 구법행각하는 행로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제선사는 어디예요? 또 진주 지방이죠. 또 조주 옆에 진주 지방이니까 또 최북단이잖아요. 이게 북쪽이라도 양쪽으로 또 나눠진 북쪽이에요. 한쪽에 장안에 있는 종남산하고 저 진주 지역의 북쪽하고, 이게 중국 땅이 언체 넓으니까 이게 최남쪽에서 양쪽의 최북쪽에 있는 두 선지식을 참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용화선사가 동산양계의 법을 읽고 인가를 받고 이 훌륭한 선지식을 참문하러 간 이야기인데, 그 동산양계선사의 문화에서도 조사설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깨달음을 체득해요. 여기 가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사설의한 법문을 가지고 평생 자신이 독자적인
안목을 부족하고 또 수행성들을 지도하는 근간의 법문이 된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치미선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미선사는 종남산의 북쪽에 치미사에 있었고, 치미무학선사고, 그 다음에 인제선사는 진주 지방이니까 최북단이죠. 인제선사를 찾아가서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을 질문하는 것. 이것은 이제 수행자의 입장. 이제 이걸 처음에 자신이 안목을 부족한 선성이라고 할지라도 제방의 선식을 참문해서 선지식의 여러 가지 지혜와 방편 법문을 체득하는 이런 인연을 행각 수행을 통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용화상이 종남산 치미무학선사를 찾아가 질문합니다.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치미선사는 나에게 저 선판을 건너주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선 수행하다가 잠시 기대해서 이렇게 쉬는 도구예요, 도구. 그 유명한 선판의 이야기가 인제선사하고 황벽선사의 그 인가정명에서 이 등장하죠. 그 황벽선사의 문화에서 도를 이루고 난 뒤에 인제선사하고 황벽선사의 문화를 떠나가죠. 그죠? 이제 나도 독자적인 경지에서 자기의 이제 선언을 개원해서 스승을 떠나가는 때에 황벽선사가 백장선사로부터 물려받은 선판을 인가정명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시자야, 저 백장선사로부터 전해온 선판을 가져오게 내가 인제에게 전해주려고 인가정명으로 주려고. 이게 인제선사가 뭐니까 시자야, 불을 가져오너라. 그 인가정명이 무슨 필요 있느냐? 불로 태워버리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명한 일화가 선판으로 등장해요. 여기도 이제 그대로 선판. 이게 선생들이 옛날에는 그 생활 도구가 바로 수행의 모든 도구가 생활의 도구인가 동시에 방편의 도구가 있어요. 방편 도구라는 것은 지혜로운 생활하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본분사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편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일을 하는 일인데, 방편 지혜로 본분사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도구죠. 언어도 도구고, 불자라든가 주장자라든가 선판이라든가 방석이라든가 선생들이 지혜로운 생활하는 본분사의 모든 일이 다 도구된 거죠, 도구. 그러니까 이제 그 도구를, 이제 선판을 나에게 건네주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참선 수행해서 좀 쉬려고 하니까 선판을 건너주게나.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거죠. 그 용화선사가 치미선사에게 선판을 갖다 주니까, 치미선사는 선판을 그대로 받자마자 그 주장자로 쳤다. 뭐 사람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장자로 쳤다 하는 것은 이렇게 선상을 치는 겁니다. 선상을 친다는 것은 뭐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하는 거죠. 이게 주장자라는 것은 뭐니까 본래 면목이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도구잖아요. 이 주장자가 제 본래 면목이에요. 그래서 일십의 지혜를 언어로서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주장자로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장자로 치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갖다 주기만 하는 이런 사람아, 좀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주장자로 후려쳤다. 이 용화상은 치는 것은 마음대로 선사 마음대로 치셔. 그러나 그 조사가 서쪽에서 오선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화선사가 무조사이란 말을 갖고 자신이 평생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조사에.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있느냐?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없다. 그래서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서 이게 선판을 갖다 주니까 선판을 갖다 준 것을 보고 그대로 치는데
조사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거죠. 그래서 이제 용화선사는 이 조사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구법행각에서도 사용했고 제자들을 지도하면서도 이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입장에서 조사이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법을 구법행각과 법을 설하는 일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벽암록에서는 조사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만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용화선사는 안목이 없는 선성으로 평가를 받아요. 설두중현선사하고 원호급원선사는 용화선사는 안목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중에 개성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평가를 내리는가 하는 거죠. 그렇게 용화선사는 치는 것은 선사 마음대로 치시오. 그러나 조사가 쪽에서 오신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치미선사를 참문한 이야기는 한데 우리가 인재로 공부하면서도 요 구절은 그대로 실려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뒤에 이 자료를 정리하는 사람은 요것만 정리한 거예요. 용화선사가 다시 인재선사를 또 찾아가서 인재선사에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인재선사가 나에게 방석을 건네주게 고단이라고 그러는데 방석은 우리가 자선할 때 사용하는 방석이죠. 이게 방석을 건네주게. 이게 용화상은 인재선사가 지시한 대로 방석을 가지고 인재선사에게 건네주니까 인재선사는 방석을 받았자 말자 곧 주장자로 또 쳤다. 자, 똑같은 형태죠. 이게 용화상은 치는 것은 선사 마음대로 치시오. 그렇지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없습니다. 똑같이 이제 형태로 대답하고 있고 똑같이 두 선생이 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본칙에 실려있는 내용 전체인데 이 본칙의 요 문제점을 갖고 제시하고 있어요. 조사이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제 벽암록에서는 안목이 없는 선성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안목이 없는 평가로 하느냐 하면요. 다른 선성들 같으면은 자신의 독자적인 성기의 지혜가 제시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독자적인 성기의 지혜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주장자로 치고 찢기는 대로 하고 주장자로 치고 난 뒤에는 조사이가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입장만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목이 없는 선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독자적인 성기 지혜를 실행하지 못하는 선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죠. 자, 130쪽에 우선 교재를 좀 먼저 읽겠습니다. 본칙 공안은 전등록 제17권 용화화상전 인재록에도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경지선고, 즉 천동 경지선사가 이것을 이제 벽암록을 읽고 천동 경지는요 벽암록을 읽었습니다. 벽암록을 읽고 설두 중현선사의 개송까지 읽고 그게 벽암록에서 보는 입장이 자신의 안목에서 볼 적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다시 이제 개성을 읊어가지고 종용록, 만송의 종용록이 만들어진 거죠. 용화상은 동산 양재의 조동종의 종지를 이은 용화 거둔 선사로 호남 용화산 묘제선언에서 선풍을 펼친 선성이고 그가 이제 500여 명의 대중들을 거느린 훌륭한 선지식이에요. 이게 조동종의 종기를 이은 사람 중에 조삼본적, 용화 거둔 몇몇 사람이 있는데 그 동산 양계의 대표적인 제자예요. 그런 사람이 안목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는다는 것 자체는 조동종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천동경지선사는 벽암록을 읽고 설두중현선사의 개송을 읽고 난 뒤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이 공안을
개종을 읊어요. 그래서 이제 천도경제선사의 개종이 아주 유명합니다. 오늘 시간 나면 그것까지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 이제 용화선사의 정기는 조당집 송고성전 13권에 지난 당대의 최고의 선성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송고성전에 보통 인물들이 실리지 않아요. 뭐 조당집, 전등록, 선어록에 유명하게 실려있는 선성입니다. 근데 벽암록 제4척에 덕산 이산영우 선사를 참문한 것처럼 처음에 이제 동산 양계선사의 문화에서 인가를 받고 그 젊은 수행자 용화화상이 천하의 선지식을 참문해서 천하의 선지식의 그 지도 편달을 받기 위해서 참문한 거죠. 그래서 먼저 치미선사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치미선사는 다나천녀선사의 법을 이은 유명한 치미무학선사죠. 이분도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중국의 종남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장안 옆이거든요. 종남산에 종남 그 별원 같은 왕류도 거기 살고, 규봉 종민도 거기 살고, 또 지장사 이렇게 화엄종에 유명한 지상선사도 거기 살고. 이게 종남산이라고 하는 데는 정말 유명한 인물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었죠. 달마 설의, 달마가 설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선문답에서 가장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질문이지만 수행자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또 독자적인 선성의 방편의 지혜를 요구하는 입장에서도 제시하기도 하고 수없이 질문이 있지만 방편의 지혜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다 달라요. 왜 다를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지식은 수행자의 안목을 점검하고 거기에 맞춰서 신병에 맞는 치료법을 제시했잖아요. 맞춤의 법을 설하는 것이 방편 법문이니까 그것이 다 선생들마다 안목과 시적 인연의 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것은 다 다르다. 근데 치미선사는 선판을 나이트 건네주에 이렇게 이제 선판을 자선학을 좀 쉬는 도구, 피곤한 상태라서 내 선판을 건너주면 내가 선판을 좀 기대 쉬고 싶다. 이게 뭡니까? 지금 자기 본분사잖아요. 자기 본분사의 일을 선판을 기대고 쉬고자 하니까 그대가 선판을 건네주게. 그러면 그대가 선판을 건네주는 그 일도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대상의 경계를 두지 않고 지금 자기 본분사 일을 통해서 달마 설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자기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법문을 지시하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각자 실행하도록 하는 법문을 설하는 것이죠. 그런데 용화상은 그대로 시키는 대로 선판을 건네주자. 그러니까 독자적인 방편지혜로서 제시할 수 있는 성기의 작용이 없으니까 용화상은 주장자를 친 거죠. 안목 있는 사람이라면 독자적인 방편지혜로 자신의 성기를 제시해 주는데 지시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안타깝다. 이게 주장자로 친 거죠. 그래서 주장자로 친 것을 뭐 선생들 볼 적에 이제 안목 없는 사람이다, 멍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근데 용화상은 때리는 것은 노스님 마음대로 때리시오. 그러나 조사인은 없군요. 조사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를 두고 있는 목적 의식이라든가 분별적인 사고라든가 마음 밖에 어떤 대상 경계를 향해서 추구하는 그런 작용이 없다는 사실을 자신의 입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용화상이 밝히고 있는 입장을 천동경지는 주목한 거예요. 일반되게 자신의 안목이 여여한 경기를 제시하고 있는 입장이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는데 여기서는 안목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지만은 그 조동종의 종지에서는요 드러내지 않는 것을 진정한 안목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용화상은
무념무상, 무심무사의 경지에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한 입장에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한 입장. 이것이 바로 이제 용화상이다. 근데 치미선사라든가 임재선사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안목을 포기해서 성기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밝혀야 되는데 그걸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제 안목 없는 사람으로 친 거죠. 그래서 임재선사를 또 찾아가서 임재선사에게 조사 서례를 질문하니까 난 지금 자선하려고 하는 참인데 나에게 방석을 건네주게. 자선하는 일이 자기 본분사죠. 그죠? 이게 방석을 건네주니까 자신이 시키는 대로 방석만 건네주고 안목 없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대로 양대로 쳤다. 이게 역시 용화상이 치는 것은 마음대로 치지만은 조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밝혀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국건선사는 귀신의 속을 해서 살림살이하고 있다. 용화선사는 흑상기굴에서 살림살이하고 있다. 이런 것은 뭐냐? 흑상기굴은 지혜가 없는 걸 말해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흑상기굴, 귀신이 사는 것은 뭐지? 안목이 없는 사람, 광명이 없는 사람의 뜻이거든요. 독자적인 지혜, 광명이 없이 살림살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냥. 그래서 용화상은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유무의 차별상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질문자가 여하시 조사 서례, 조사 서례이라고 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는 것은 유의 입장이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어떤 뜻으로 조사가 서쪽에서 오셨습니까? 이런 것은 무엇이냐? 조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서쪽에서 왔습니까? 이걸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행성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있다는 입장에서 어떤 뜻으로 조사가 왔는가 하는 것을 유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화선사는 뭡니까? 무조사이라. 응? 무조사이라. 무조사이는 뭡니까? 무죠. 그죠? 이게 유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죠? 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조사는 어떻게 돼? 대상 경계에 걸리는. 이렇게 들어 조사이가 있다고 한다면 임재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부분류라고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달마조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중국에 왔다면은 해가에게 법을 전해주기 왔다든가 인도의 불법을 중국에 전하려기 왔다든가 이런 뜻을 가지고 왔다면 달마조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 중생이라는 뜻이라고. 이제는 그렇게 평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사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중생이란 조사가 될 수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조사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화선사는 임재선사가 조사이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하는 존재이다. 이것은 뭐냐? 조사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어떤 목적의식을 두고 온 것이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심의 경지에서 자기 분분사 일을 하는 것이다. 즉 다른 말 한다. 무심, 무사의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죠. 이 달마대사가 무심, 무사의 경지에서 시적 인연에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게 지금 뭡니까? 용화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무조사이다. 이게 바로 천동 경지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인 거예요. 근데 벼감록에서는요,
무라고 하는 말은 조사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유를 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체의 대상 경계를 초월한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유는 중생심이고 무는 무엇이냐? 바로 유를 존재에 대한 대상 경계를 모두 떨쳐버린 입장이니까 과거 입장이죠, 그죠? 자, 여기 항상사의 깨달음만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를 부정하고 무의 경지, 중생심을 비우고 세상의 깨달음을 이룬 경지만을 밝히고 있고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만을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무의 상대적인 하나의 경계를 초월하지 못했다. 초월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네? 자, 향하사가 없다 이겁니다. 향하사가. 항상사는 있는데 향하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항상사는 되는데 향하사에 묘용이 없다 이겁니다. 이 방편의 지혜로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떨쳐버릴 수 있는 독자적인 방편 지혜와 안목을 본분사로 실행하는 묘용이 없다 이겁니다. 묘용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두중현선사하고 원어국권선사가 이 문제점을 안목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 거야. 이게 선생들의 이 뛰어난 안목으로 이 하측의 공안을 가지고 평가하는 내용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은 똑같은 말에 이거 왜 이렇게 보느냐 이게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 종용록하고 벽암록에서 보는 안목의 차이가 여기서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공부해야 될 한식의 공부예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염두에 두지 않고 공부를 하면 차이점이 뭐냐? 이 내용의 분기점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네. 그 131쪽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원어국건서는 귀신 소굴 속에서 살림 살해하고 있다. 용화이가 조사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 떨어져서 지혜 작용이 없다고 지적한 거예요. 지혜 작용이 뭐죠? 항상사는 있는데 향하사가 없는 거예요. 향하사가. 네. 자, 이 향하사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 일을 실행하는 성기의 묘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유의 대상 경계를 차별해서 초월하는 입장에 대한 것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자, 스스로 그런 경지를 이룬 동산양계선사를 친견하고 나서 조사 설해의 법문을 듣고 깨달았어. 그래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하는 입장이 조사이가 없다라고 하는 경지, 무심무사의 경지를 깨달았는데, 자, 취미선사를 찾아갔거나 임재선사를 찾아갔을 적에는 조사이가 없다라고 하는 무심무사의 경지, 향상사의 경지는 분명히 밝혔는데, 취미나 임재선사 입장에서 볼 적에는 방편의 지혜로 향하사의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초월하고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이걸 바로 이제 안목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장자를 때리친 것도 안목이 없는 것을 지타하는 형태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두중현 원어국권 인사들은 바로 무심무사의 경지를 이룬 입장은 분명하지만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제시하는 묘용이 없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주장자를 쳤다. 이런 평가를 내린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향상사는 있는데 향하사는 없다. 이걸 파주와 방향이라고 그러죠. 선에서는. 파주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하는 입장은 되지만은 그 초월한 경지에서 초월한 경지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방편의 지혜로 자치, 깨달음의 경지의 자치까지도 날려버려야 되거든. 근데 깨달음의 경지만은 제시하고 깨달음의 경지를 날려버리고 자치나 흔적이 없는 몰정족의 경지는 방편의 지혜로 제시하는 힘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제 조사이었다라고 하는 한마디의 평가가 이제 안목이 없는 사람이로 평가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용화선사도 그랬고 임재선사도 그랬고 여기에 안목이 없는 선성으로 평가를 받고 원호국건선사는 평창에 뒤에 이제 선을 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31쪽 맨 밑에 나옵니다. 용화화상이 뒤에 선언을 열고, 용화화상이 선언을 연 것은 500여 명의 대중들을 거느리는 유명한 용화선언이죠, 그죠? 수행자들을 지도할 때에 어떤 수행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131쪽입니다. 화상이 치미선사와 인재선사를 참문해서 그 두 존숙을 찾아가서 여하시 조사설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서 방망이를 두드려 맞은 그 일이 천하의 총림에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두 선지식을 인정하십니까? 이게 용화상이 두 존숙의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는 인정하지만은 단지 조사인은 없다. 역시 이것으로 조사인이 없다고 합니다. 자, 치미선사가 당대의 유명한 선성이고 인제도 당대의 최고의 선성들 아닙니까? 그 두 선성들이 대단한 선성이기 때문에 자신도 후보 생각을 하면서 그 선성들을 참문했잖아요. 참문해서 두 선성이 훌륭한 선지식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도를 받은 것은 내가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데 역시 조사에는 없다. 자, 거기서 제시했던 무조사의 법문이 제자들에게도 쓰라고 했죠. 자, 이것이 바로 용화상이 평생 무조사이라는 조사에는 없다라고 하는 법문으로서 수행도 했고 학인들도 지도했다 하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동산 양계 화상의 문화에서 용화상이 동산 선사를 참문해서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고 동산 선사는 동정호에 흐르는 물이 역류할 때 그대께 말해주리라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물이 역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이거는 본래 있잖아요. 본래. 본래 면목을 스스로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내가 말해줄 필요도 없이 스스로 체득할 거 아니냐. 이거 유명한 본문이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죠? 방거사가 마조도일선사를 찾아가서 이 질문하죠.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 진여, 자성, 불성은 짝이 없어요. 짝이 있으면 대상 경계가 있는 거잖아.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독보행을 하는 거예요. 독보행. 이렇게로 독립주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여, 자성, 불성, 본래 면목인데 본래 면목이 짝이 있다면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하니까 그대가 동정어 물을 한 입에 다 삼킨다면 그때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하죠. 천하를 전부 다 삼킨다. 한 트럭 속에 수미산을 한 트럭 속에 대의 바다물을 다 삼킨다. 겨자씨에다가 수미산을 다 들이킨다. 진여 일시의 일체 만법을 다 들이킨다 할 때에 바로 불의가 되죠. 불의가.
이런 법문을, 이런 비유 법문을 은유 법문으로 이렇게 설법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때문에 여기에서 동정과 무의 거꾸로 흐를 때 그대께 말해주리라. 그대 스스로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일체 만법과 하나된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바로 일체 만법과 자기가 불의의 경지가 됐을 적에 바로 조사설의가 열의가 되고 제법 실상이가 되고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이 되잖아요. 그 경지를 스스로 깨달아 체득한 입장이 된 거죠. 그렇게 있기에 동산의 인가를 받고 구급 행각을 했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조사설의 법문을 설할 때는 무조사의 이 한마디 법문으로서 평생 학인들을 지도하는 선생이었다. 이걸 밝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는 수시 법문이 지금 내 책에는 없지만은 오늘 수시 법문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원호 원권 선사가 수시 법문이 제법 긴데 이걸 한 줄 한 줄 적어가면서 공부할게요. 첫 번째는 이 스승의 입장이고 이 수행자 입장입니다. 산이 이렇게 막 모인 것을 태산이라고 해요. 산이 막 쭉 빽빽하게 멀리서 보면 산이 이렇게 막 뭉쳐있죠. 모여있잖아요. 이걸 태산이라고 해요. 산이 이렇게 꽉 쌓여있고 적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산에 뿌리가 막 이렇게 쌓여있는 거죠. 그죠? 산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산적악이라는 것은 멀리 먼 산이 겹겹첩첩이 쌓여있는 청산첩첩에 쌓여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태산적악이요. 산이 눈앞에 꽉 차있는 모습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담장을 거두고 벽에 막혔다 이런 뜻이거든요. 산이 높이 솟고 산에 맷뿌리가 높이 첩첩이 쌓여있고 담장이 눈앞에 이렇게 딱 막혀서 당차가고 마주하고 있고 그런 뜻이죠. 그리고 벽에 부딪힌다. 이 개자는 벽에 부딪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면장대 이야기했죠. 면장. 근데 여기 면장이 아니라 무식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모든 배상 경계의 세계를 전부 다 표현합니다. 멀리는 산이 보이는 것이고 눈앞에서는 담장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눈만 뜨면은 멀리 보면은 먼 산, 앞을 보면은 담장. 이게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 경계의 모든 세계가 바로 제법 실상이다. 이걸 총목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체 만물이 모두 다 각각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서 자기 본분사에 묘용을 다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걸 우리가 제법 실상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다른 말 한다면 총목본이라고. 우리가 눈에 부딪히는 일체의 모든 사물이 다 제법의 모든 실상이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잖아요. 그죠? 이게 모든 제법이 진실된 모습으로 여법학의 지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 삼삼만상 만물이다. 자, 이것이 바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가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이잖아. 그래서 여기 설례이라고 하는 것도 달마 대사가 설례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달마 대사 역시 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한 것처럼 여기서는 일체의 모든 만물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각자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다. 근데 이게 누가 보냐? 안목이 있는 사람이 볼 적에는 불지견과 정법의 안목과 진정 견해를 갖춘 선지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체의 만물이 모두 다 진여 법신의 지혜로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가 여실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예, 실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이걸 자연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진여 자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외부의 힘에 의존해서 생명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지수화풍이라든가 모든 환경은 자연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양과 뭐 달이라든가 밤과 낮이라든가 이런 모든 시절의 변화가 모두 자연 그 자체로 이루어지고 있지, 누구의 의지나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렇죠? 먼 산에 있는 산이나 눈앞에 보이는 담장이나 모든 만물이 자연 그 자체로서 작용하고 있는 실상이다. 이 제법 실상의 안목을 갖춘 선성은 만법을 여실하게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안목이 없는 사람 입장에는 모든 것이 대상 경계로 보이잖아. 대상 경계로 보이는 것이 뭐죠? 자, 산으로 보인다든가, 맷뿌리로 보인다든가, 아니면 담장으로 보인다든가, 전부 다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든가, 형체로 보인다든가, 명상을 가도 분별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안목 있는 사람은 일체의 명상을 초월해서 제법의 실상의 작용을 여실하게 보는 안목을 갖춘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식들이 전부 다 불지견을 부족해라, 정법의 안목을 갖추라 하는 말은 사물을 대상 경계의 명상에 속박돼서 보지 말고 제법 실상의 본질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생은 대상 경계의 사물을 보고 조사가 설레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것을 전부 다 언어나 문자나 명상으로 분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분별을 하는 것 때문에 의식 생기고 사량 분별이고 대상 경계가 만들어져. 이게 뭡니까? 바로 생각에 잠긴다든가, 저사, 생각에 잠긴다든가, 마음의 작용이 정체되고요. 대상 경계에 속박되면은 이게 수행자가 안목을 갖추지 못한 수행자는 모든 대상 경계를 방편의 지혜로 제시하고 있는 그 제법 실상의 세계를 언어의 명칭에나 대상 경계의 사물에 속박되어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대상 경계를 자기 나름대로 분별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성기의 지혜 작용이 멈춰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한바탕에 뭐가 생기냐? 생사윤회의 고통과 사양 분별과 번뇌 망념이 생기면서 안목을 갖추지 못한 수행자로서 고뇌에 빠지게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예. 우리가 벼감독 뒤에 가면은 정상자 이야기 나오는데, 임재선사 문화에서 수행하는, 그렇게 정상자라는 사람이 임재선사에게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 임재선사가 선상에서 내려와가지고 맥살을 잡고, 밀치면서 이렇게 말하자. 정상자가 의심을 잔뜩 하고 있다가, 그냥 일시에 의심이 탁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법 실상의 세계를 여실하게 보고 나서 밝힌 말입니다. 여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법문들을 선성의 깨달음의 경지를 전부 다 의심이 소멸되고 제법 실상의 세계를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정법의 안목이 열린 입장을 가지고 선지식의 안목을 갖춘 선지식의 입장을 이렇게 이제 여기서 수시본문으로 제시했어요. 저사정기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고 사량 분별하고, 사량 분별하다 보니까 뭡니까? 성기의 지혜가 정체되어버리죠.
성기의 지혜가 정체되어버리고 한바탕에 고울은 고통에 빠진다. 이거 뭡니까? 바로 사량분별에 빠져서 중생심의 망념에 생사윤회에 타락되게 되니까 수행자로서는 창피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설에서 이야기 의심적차 이런 말 쓰죠. 그죠? 의심적차요. 동념적계라고 했어요. 안목이 없는 사람은 사량 분별하고 망념을 가지고 분별해서 일으킨 망상을 일으킨다면은 차별심에 떨어지게 되고 또 진여일심의 지혜와는 어긋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생사윤회의 고통에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일체처가 바로 진여법신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그러한 실상을 제법 실상을 여실하게 정법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언어나 문자나 명칭으로 사량 분별하고 생사 번뇌 망념 속에 속박되어 버린다. 이런 표현이 들리죠. 그런데 여기 이제 수시 법문에 연결되어 가지고 어느 곳건서는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근데 혹시 일개 성자가 출연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선지식이 출연해서 큰 바다를 들어서 뒤집어 버리고 수미산을 발로 차서 무너뜨리고 큰 고함을 쳐서 배군을 흩어버리고 흑공을 타파하고 곧바로 한 성기의 지혜작용으로 또 하나의 대상 경계를 제시해서 천하의 수행자들의 혀를 차단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자, 여기서 누구를 등장시켰느냐 하면은 취미선사와 인재선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게 이게 성자라고 표현하는데 안목을 갖춘 선지식이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큰 바다를 들어서 뒤집어 버립니다. 바다를 어떻게 뒤집을까요? 대의 바닷물을 한 입에 다 삼킨다. 큰 바다를 뒤집어 버린다. 수미산을 발로 차서 넘어뜨린다. 대상 경계죠, 그죠? 큰 바다라든가 수미산이라든가 이것이 전부 다 방편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세계인데 이 세계를 대상 경계로 두고 있잖아. 배군을 흩어버린다. 과함을 쳐가지고. 그 배분을 흩어버린다. 이게 참 스케일이 굉장히 이게 조그마한 앞에 대상 경계가 아니라 우주 전체를 한꺼번에 다 뒤집어버리는 이런 역할. 흑공을 어떻게 타파할까요? 흑공은. 자, 여기서 흑공이라든가 흰 구름이라든가 수미산이라든가 큰 바다라든가 이 스케일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이것이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이체의 모든 세계를 다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는 이체의 모든 세계를 대상 경계에서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떨쳐버릴 수 있어야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성기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펼칠 수 있는 선지식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야만 천하인의 여러 가지 질문을 설두 차단한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게 맞는 방편의 지혜를 바르게 제시해서 바른 안목을 깨닫도록 제시할 수 있는 선지식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기일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안목을 갖춘 사람이 제시하는 일기일경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일기는 무엇이냐면 세존이 꽃을 들어 보이는 거지, 그죠? 우리가 지난번도 뭐 예를 자주 하겠지만 세존이 꽃을 들어 보이는 것이 하나의 경계를 제시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경은 뭐였죠?
취미선사가 나에게 선판을 갖다 주게. 이게 일경이야. 하나의 경계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임재선사는 뭡니까? 나에게 방석을 갖다 주게. 하나의 경계를 제시해서 수행승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세조는 꽃을 들어 보여서 안목을 갖추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해 준 거죠. 그죠? 근데 일기는 무엇이냐? 바로 가설이 뭡니까? 미소를 지은 거죠. 그죠? 세존이 꽃을 들어 보여 보이자 가설이 미소로서 이심전심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선지식의 제자를 지도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임재선사가 방석을 제시해달라. 취미선사가 선판을 제시해줘라. 하나의 경계를 제시해서 여기에 수행자가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서 제시해야 되는데 방편의 지혜를 제시해야만이 스승과 제자가 이심전심으로서 전법에 묘형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명화선사는 어떻습니까?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명화선사는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벽암록에 원로 극권선사하고 설두중현선사가 명화선사를 평가하는 입장을 이렇게 수시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래 무일문의 경기를 통해서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바로 자신이 훌륭한 선성으로서 또 후학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선성으로 인정을 받는데 여기에서 그런 성계의 묘용이 이제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예. 수행자의 모든 의혹을 제거하고 의심을 다 끊어버리고 또 독자적인 안목을 갖출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선지식은 그런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고 방편의 지혜가 자치나 흔적이 남기지 않는 묘용을 실행하는 교육을 제시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묘용이 용화선사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런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천하의 독보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는 옆에 대상 짝이 없는, 아까 무반대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누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대상 경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게 독보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독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경지에서 독보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가? 자, 여기서 여기 이제 본칙공안에서 용화선사가 참문한 취미선사라든가 임재선사라든가 이런 선생들을 한번 잘 참고하고 용화선사의 입장을 한번 분명히 같이 수행자 입장에서 한번 이 본칙공안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라. 이런 시각에서 이제 수시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용화선사가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독자적인 성비의 지혜를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해서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원로선사의 평창에 조금 몇 가지 좀 소개할 걸 한번 소개하고 송고를 넘어가겠습니다. 원로선사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두스님은 임재선사와 취미선사는 잡을 줄만 알고 놓을 줄은 몰랐다. 이게 봐주만 알고 방향은 못했다. 이런 뜻이죠. 내가 그 당시에 용화선사했더라면 그들이 선판과 보단을 찾았을 때 번쩍 들어다가 정면에서 내던져 버렸을 것이다.
이런 작용을 펼쳤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이제 5조 사계선사는 조사가 머리에 죽음을 알리는 그 법이 불행이 임박했다. 근데 또 광명 오신선사는 용화선사는 농부의 소를 빼앗기고 굶주린 사람의 밥을 빼앗았으니 이미 밟고 밟은데 무엇 때문에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을까? 그 구경구지우라고 탈기인지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법문은 아주 절제절명한 그까지도 다 뺏어버린다는 뜻이거든.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소잖아요. 근데 소를 뺏어버리면 어떻게 해? 농부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뺏어버리는 거지. 그게 뭐냐? 집착의 대상입니다. 집착의 대상 경계가 되는 소. 배고픈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밥 한 그릇인데 그 밥 한 그릇에 매달려 있는 그 집착의 대상 경계에 밥을 뺏어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조사의 뜻이 없다라고 하는 한마디에 걸려있는 용화선사의 그 대상까지도 전부 다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걸 뭐 떨치지 못하면 이렇게 이제 여러 선생들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요체의 그 미묘함을 드러내고 최고의 깨달음인 선의 경지를 말한다면은 제1기라는 것은 기여일심의 지혜로 천하의 사람들의 혀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주저한다면 뭐냐? 대상경계 제2기에 떨어진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하고 용화선사는 참선수행을 하면서 대장부로서 뜻을 세우고 산천에 두루 선지식을 참봉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치미선사, 용화선사를 찾아갔고 다음에 덕산선사를 찾아갔고 그 다음에 동산양계선사를 찾아가서 이제 동산양계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그렇게 이제 용화선사의 수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해선사라고 하는 오해 영국선사는 그 마조의 제자인데 석두선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 말로 서로 뜻이 개합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스님 밑에서 참선 수행하겠지만은 그 뜻이 개합하지 못한다면 난 바로 끝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구지화상의 이야기 나오죠. 실제 비구니가 한 바퀴 돌고 내가 한마디 뭐 일러주면 내가 있고 이 한마디 일러주지 않으면 떠나겠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이신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대화하고 대화하지 않을 안목 없는 사람 같으면 내가 여기에 더 시간 낭비하지 않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지형을 찾는 이야기라 지형.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형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거든. 그래서 천하의 성질을 찾아다니면서 훌륭한 안목 있는 선성을 찾아가서 이신전심으로 정법을 체득할 수 있는 인연을 지형 관계의 스성을 찾는 걸로 행각수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석두 스님이 자리에 앉자 오해 스님은 자리를 떨치면서 나가버립니다. 그 이제 평생 이런 살림살이가 무엇이냐? 단지 이것뿐이다. 단지 이것뿐이다. 이 석두선사의 이렇게 합니다. 단지 이것이라는 게 뭘까요? 지정, 개사라. 단지 이것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고 있는 이 일, 그것뿐이라. 그것이 단지라고 하는 말은 시간, 공간에 떠나서 이전을 하고 이유가 없어. 과거의 일,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연결시킬 수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도 지금이라는 곳에서만이 자신의 본분사가 이루어지지 지금이라는 시간, 공간을 떠나서 본분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대상으로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지 이것뿐이다. 이렇게. 자, 이런 말들이 일기일경이 문제이냐 지적에서다.
단지 지금 여기에서만 이루어져. 이게 이제 한마디마다 시간의 축하고 공간의 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기에서만 이루어져. 그러니까 과거심 불가도, 현재심 불가도, 미래심 불가도 시간 공간이 초월돼버려. 예,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자기 본분사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 이제 법문들을 예, 펼치고 있는. 그런데 여기에서 예,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이 없으면은 바로 안목이 없는 것이고 본분사 일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되잖아요. 대상 경계로 의식하고 분별한다면은 중생심이 떨어지는 것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개송에서 있는 부분인데 우선 어느 법권선사의 예, 설명이 조금 볼게요. 용화선사가 조사가 서쪽에서 쓴 뜻이 무니까 질문하니까 선판을 가져오라. 인재선사는 방석을 가져오라. 그렇지만 그 방석을 갖다 주고 선판을 갖다 주니까 치기만 했죠. 그죠? 근데 조사이가 없다. 한 말에 대해서 어느 법권선사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살아있는 물을 피하고 스스로 썩은 물 속에서 살린 사지를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활구로서 본분사를 살지 못하고 사구로서 살았다. 활구와 사구라는 말을 하죠. 그죠? 참선 수행은 활구로 참고해야 되는데 사구로 참고하지 마라. 이게 이제 평가거든요. 네? 자, 이게 사가 어떻게 되죠? 활구. 사구로 참고하지 마라. 그래서 참선수혜가 활구나 사구 이 두 마디로서 이제 그럼 활구를 참고하는 건 뭐죠? 활구는 이 활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활구죠. 그죠? 야, 사구는 무엇이냐? 진여일심의 지혜가 죽으니까 중생심이 된 거죠. 중생심으로 참고하지 마라. 중생심은 뭡니까? 바로 육근이 육경의 대상 경계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 한다면은 중생심이 되겠죠. 그죠? 의지가 없다 하는 것은 뭐냐? 진여심이 지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선 수행에서 우리가 무자합을 참고할 때도 마찬가지다. 활구를 참고하고 사구를 참고하지 마라. 무 하면은 진여심이 지혜가 되는데 왜 무라고 했는가 하면 어떻게 돼? 왜 무라고 했을까? 의심이 들어가지. 왜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두고 있고 의심을 두고 있고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중생심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거 무자학을 참고할 때 전부 다 왜 조주는 무라고 했을까? 이걸 참고하라고 시키잖아. 이 사구 참고를 시키는 거야. 이게 활구와 사구의 차이가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활구 참고는 진여일심이 지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량 분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주문을 외운다든가 연구를 할 적에도 전부 다 활구가 참고가 되는 거죠. 관세음 보살 하면은 그게 활구 참고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통이 되지. 자기가 연구를 하는 소리를 이거는 통, 자각해서 일심의 지혜가 되도록 하면 이거는 통이 될 때 바로 활구 참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구를 하면서도 관세음보살이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연구를 하면 돼요. 왜 사구 참고가 되는 거예요. 일심의 지혜가 되도록 하는 수행이 되도록 해야 돼. 요게 이제 활구 참고냐 사구 참고냐 이런 법문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어느 법권선사의 벽암록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조금 공부를 하고 그 선문답을 하나 유명한 마조선사의 그 제자 대배선사가 이름을 합니다. 어떤 수행성이 대배선사에게 이런 대배선사 마조 제자 유명한 제자입니다.
대배 법상선사에게 여하시 조사 서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똑같이 질문해요. 수행성이 질문하니까 대배 법상선사는 뭐라고 대답한다면 설해무이요. 조사가 서짝에서는 설해무이. 아까 영화선사가 뭐라고 했죠? 조사이 없다 그랬지, 그죠? 같은 입장이지, 그죠? 설해무이. 용화선사가 조사이, 무조사이라고 한 말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대배법상선사와 동물인 영관지안선사가 영관선사가 이 법문을 들어요. 영관선사가 이 법문을 듣고 나서 두 사람이 대화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관제해. 일개 관제라는 것은 하나의 관을 죽은 사람 넣는 관을 관이라고 그래. 양계 하나의 관에 이런 겁니다. 한글로 봅시다. 하나의 관에 죽은 시체가 양계 상한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죽은 시체가 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선문답이 정말 재미나는 선문답이에요. 하나의 관에, 관 속에, 하나의 관 속에 죽은 시체가 둘이라는 뜻입니다. 자, 수행성은 뭡니까? 조사이가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배선사는 마조의 제자 유명한 대배법상선사가 조사일 없습니다. 뭐라고 대답해? 뭐라고 대답해? 이게 하나는 유고 하나는 뭐라고 대답해? 자, 유는 중생심의 입장에서 질문하는 것이고 무는 유를 초월한 깨달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 이걸 향상이라고 해. 향상사의 입장에서 이걸 파주라고 이야기해. 선에서. 파주입. 근데 향상과 향하는 같이 돼야 되잖아. 살인도 한임금은. 그죠? 근데 살인도 한임금이 같이 되지 않고 하나만 이야기 해놨으니까 뭐가 결여됐어? 향가 결여됐고 방행이 결여됐죠. 그죠? 그리고 보니까 유, 무, 두 개의 시체다. 질문한 수행자와 대배법상선사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북문이. 두 사람 다 하나는 유에 떨어지고 하나는 무에 떨어졌다. 하나는 중생심에 떨어지고 하나는 깨달음에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이렇게 두 시체가 됐다. 이렇게. 근데 이 말을 들은 현사사비가 또 재미나. 현사사비가 영관선사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관선사는 정말 작가다. 훌륭한 작가다. 작가라야만이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표현한 거예요. 작가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평가를 내리냐? 작가 선지식은 이런 안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내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설두가 또 뭐라고 또 평가를 하냐면요. 설두 중현선사가 세 사람이 여기 세 사람이 모두 다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세 사람이 누구냐?
매매법상, 연관선사, 현사 이 세 사람이 안목이 없는 죽은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기가 막힌 평가죠. 그죠? 왜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응? 네? 자, 이거 뭐 수행성은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수행성은 제껴두고. 이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한쪽에 치우친 평가. 근데 연관선사는 이 두 사람이 모두 죽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는 거 하나. 죽은 사람의 일방적인 한쪽만 평가한 거죠. 죽은 사람만 평가했잖아요. 현사는 무엇이냐? 역시 연관 죽은 사람의 평가하는 데 대한 작가로부터 인가해준 거죠. 근데 설두중현선사는 자, 대매나 연관이나 현사 이 모든 사람은 한쪽만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 세 사람 다 죽은 사람. 이게 대단한 인물들이죠. 이 세 사람이 다. 이게 선생들은요, 앞서 제시하고 있는 선생들의 지혜를 독자적인 성기의 지혜로 끊임없이 대결을 하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안목으로서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게 선문답이 이게 대어라고 해요. 대어. 끊임없이 삼인이 향상의 경지만을 제시했다. 향상. 향상의 입장만 밝히고 있다. 이 향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이 문제점만을 제시해서 문제점만을 벗어나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만 하는 입장은 다 밝히고 있는데 향하의 입장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자치나 흔적 없이 완전히 몰종적의 상태로 남기지 않고 해양하는 인물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이 다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설두에 이러한 날카로운 안목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용화선사의 조사설의 법문을 가지고 죽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서문답은 굉장히 대단한 지혜의 대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면은 용화선사의 조사설에 대해서 뜻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개성을 높은 게 있어요. 교재에 보면은 131쪽이죠. 봅시다. 개성 봅시다. 용화화상은 용화산리의 용무안이요. 용화산 거둔사에서 선법을 펼치고 있는 용화선사는 눈이 정법에 안목이 없는 용이다. 이런데 용화산에 살고 있는 용은 무엇이냐? 용화화상을 이야기하죠. 정법에 안목이 없는 용이다. 눈이 없는 용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정법에 안목이 없는 용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여기에 설두중현선사가 본칙을 평가하는 개성이에요. 그래서 사수하정 진고품이에요. 사수라는 것은 죽은 물이죠. 이게 사수를 우리가 고인물이라고 해요. 고인물. 고인물, 썩은 물 이런 말을 사수라고 평가하는데 사수의 부작용이란 말 지난번 우리가 공부할 때 했죠. 지금 용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벼감록에 이런 개성들이 이제 자주 등장해요. 또 곁들여 가지고
맑은 연못에는 불어 창룡군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공부했어요. 사수부장용이라는 것은 사수화정 유쟁용이라는 거죠. 죽은 물에 이런 용어들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재미난 표현들이 있어요. 사수, 죽은 물에는 용이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용화선사가 죽은 물에서 어떻게 그 용이 큰 활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활용이 될 수 있느냐. 활용이라는 것은 지혜 작용을 자유자재로 펼칠 수 있는 용자가 지혜 작용을 자유자재로 펼칠 수 있는 용이 되겠느냐. 썩은 물에 용이 살 수가 없는데 어째 썩은 물에서 지혜 작용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용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용화상을 이렇게 이제 아주 평가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수 부장용, 거기에다가 사수, 죽은 물에 어찌 날쌘 용감하게 살세 생명 활동할 수 있는 용이 죽은 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 명경지수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죠? 명경지수라고 하는 것은 그 맑고 깨끗한 거울과 같은 물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깨달음의 경지. 말. 그리고 또 뒤에 여기 이제 맑은 물이죠. 여기 맑은 연못이니까 명경지수죠. 근데 맑은 물에는 창룡이 살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게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파도를 치고 하늘까지 파도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해야만 용이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맑고 잠잠한 깨끗한 데는 용이 활동하는 모습이 아니잖아. 이게 용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게 용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와룡도 말이에요. 와룡도. 와룡도 살아있는 용을 와룡이라고 그러죠. 와룡도 이게 맑은 맑고 깨끗한 연못에 사는 것을 근심걱정한다,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맑고 깨끗한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죠. 파도가 쳐서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용이 활기차게 사는 것이 용이 활용이지 맑고 깨끗하다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용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수도 이게 고인물입니다. 이게 고인물. 이걸 썩은 물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고인물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 사수는 맑은 못이라든가 덕담이라든가 이런 말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근데는 용이 사는 곳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사바국토에 재물이 출현하는 것이지
재물의 세계에 청정한 깨끗한 명경지수 같은 청정한 곳에 재물이 출현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진흙탕에서 연못이 피는 것처럼 사바국토 중생의 본해가 있는 곳에 재물이 출현하는 거예요.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 용도 거기다 비유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고인물에 어찌 용이 거기에서 고풍이라는 것은 이제 선풍, 재물조사의 선풍을 떨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재물조사들 말합니다. 재물조사들의 풍을 떨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안목이 없는 용이 어떻게 맑은 물 고인물에서 재물조사의 가풍을 떨칠 수가 있겠는가. 용화상을 이렇게 평가해버린 거예요. 이게 용화상의 안목이 없는 선성을 평가하면서 용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제 읊었죠. 선판보단 불능용이여 지영군부 여로공하라. 자, 여기서 선판은 용화상이 그 치미선사를 참문했을 적에 선판을 건네주라 했지, 그죠? 그렇게 임재선사를 갔을 적에는 그 방석을 건네주라 했을 때 그 방석을 건네주고 선판을 건네주고 했지만은 그 선판과 방석을 가지고 어떻게 조사의 선풍, 가풍을 펼칠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훌륭한 선판과 고당, 주장자, 불자 이런 방편 도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정법에 안목이 없으면 방편 도구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방편 도구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언어, 지혜, 방편 법문, 도구는 안목이 있어야 적재적소에 시절인연에 맞추어서 중생의 병에 맞춰서 치료할 수 있는 응병여약의 묘용을 쓸 수 있는데 안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병을 진단하고 방편 도구의 묘용을 쓸 수 있겠냐. 쓸모없잖아요. 그런 방편 도구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방편 도구를 나한테 넘겨라. 당신 갖고 있는 데는 무슨 소용이겠느냐. 안목이 없는 사람이 그런 훌륭한 방편 도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노공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여기에 설두중현선사를 노공이라고 해요. 나 설두중현에게 넘겨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개송에서는 용화화상이 안목이 없는 선성으로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는 개송을 내려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개송 하나 더 내려요. 그래서 교재 133쪽 봅시다. 치미선사가 선판을 제시하고 임재가 방석을 제공해주도 그러한 방편 도구를 조사의 가풍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적법의 안목이 없으니 그 선판과 방석을 나한테 넘기시오. 나라면 나는 그 선판을 방편 도구를 나는 자유자료를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설두선사가 이 개송을 얻고 나서 이 용화 노인 늙은이 아직까지 숨이 끊어지지 않은 초절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선성으로서 그래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내 이 선성에게 개송을 하나 더 지어 제시해야 되겠다. 자기가 서비스를 하나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송을 2개를 지어요. 그래서 앞에 개송에 이어서 정법의 안목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안목 없는 선성으로 취급했지만은 그래도 용화선사는 동산양계선사의 정법을 이은 사람으로 500여 명의 선지식을 지도하는 선성으로 유명한 인물인데 그래도 완전히 목숨이 끊어지기는 아깝다. 그래서 개송을 하나 더 첨가해서 내가 법문에 동참하는 의미로 개송을 하나 더 짓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 개송이 무엇이냐. 노공부료 역합이니요. 나에게 그 선판과 방석을 건네준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는
방편 도굴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나에게 그 선판 방석을 준다고 해서 내가 선판 방석을 의지해서 내가 내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근데 선판에 방석에 앉거나 선판에 기대어서 소사의 등불을 개성하지 마라. 자기 휴장 개상등이야. 조사의 등불을 개성하려고 한다. 이 방편 도구가 지혜를 실행하는 도구이지 그것이 조사의 전등, 법통을 이루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착각하지 마라. 여기서 이제 방편 도구를 가지고 용화선사에게 제시하는 개성이기도 하지만 수행성들에게 인가증명으로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법등을 개성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 개성은 어디냐? 바로 인제선사가 황백선사가 선판을 건네주려고 인가증명을 건네주잖아. 이걸 지금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인제를 인가하면서 황백선사가 백장선사로부터 전해받은 선판을 인가증명으로 주려고 했잖아. 그 인가증명으로 주는 그 가운데에 조사의 전등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가사에 조사의 전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조사의 전등 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디냐? 정법의 안목에 있는 것이지 인가 정명의 대상 경계의 방편 도구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개송을 뒤에 구조는 단지 저녁 구름 돌아가지만 모여들지 않으니 먼 산 아득히 푸름에 쌓였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니까 적을게요. 거기는 원문이 생략됐죠. 원문이 생략됐는데 대모 기미야. 참 설두중현선사의 천재적인 시인이기도 해요. 이 두 구절은 그 설두중현선사가 법문을 쓰라고 있어요. 저녁 구름은 돌아가지만은 다 모여 합쳐지지 않았다. 이게 감대 모운 기비하리요. 이게 저녁 때가 되면은 저녁 낮이 되면은 구름이 이렇게 어디로 모입니까? 산으로 모이잖아요. 산으로. 이걸 지금 아주 아름다운 시로 읊으면서 이 개송을 법문으로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 용화산의 기슭에 이 말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용화산의 기슭에 마주 해보니까 용화산을 우리가 뭘 쳐다보니까 아직까지 저녁 나절에 구름들이 이제 상기성으로 다 모이게 되는데 다 미합이라 아직까지 완전히 다 합쳐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구름이 온 산을 뒤덮지는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바로 시절 이전에 따라서 구름과 산과 그 때에 맞춰서 작용하고 있는 그 실상을
읊은 거예요. 이게 시절 인연에 따른 제법 실상의 세계, 자연 법위의 세계를 시로 읊어가지고 본문을 쓰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구름이 산에 다 멈칫다면 먼 산이 안 보일 텐데 구름이 아직까지 다 산을 온통 덮지 않고 모여들고는 있지만은 먼 산이 아직까지 그 구름이 다 덮여지 있지 않으니까 멀리 보이는 산이 끝없이 보이는 멀리 보이는 산이 산 봉우리가 푸른 산 봉우리가 이렇게 층층이 솟아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저녁 낮이 되니까 흰 구름이 산으로 모여드는데 그 산 모여드는 흰 구름이 산을 완전히 덮지 않는 그 중간중간 사이사이로 산 봉우리들이 쪽쪽 솟아올라 있는 모습이 너무나 멀리서 아름답게 보이고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동양화 그림을 볼 적에 동양화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구름 사이에 막 산이 삐쭉삐쭉 솟아있는 모습이죠. 이걸 이렇게 시로 푼 거예요. 기가 막힌 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녁 낮이 되면은 흰 구름이 산으로 모여드는데 그 온 산을 다 아직까지 뒤덮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뒤덮지 않고 있는 그 사이사이에 뾰족뾰족이 이렇게 산 사이에 구름이 이렇게 쭉 깔려있는 모습을 이렇게 읊은 거예요. 그 푸른 산 봉우리가 청청이 산이 뾰족뾰족 청청이 솟아있는 모습이다. 이게 뭡니까? 바로 제법 실상이었습니다. 저 달마설레이가 제법 실상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이죠. 이 때문에 이 설두중현선사 이 개성은 정말 참 그 운치가 넘치는 말이에요. 구름이 온 산을 감싸고 있는 가운데 저 멀리 푸른 산봉우리들이 층층이 이렇게 솟아있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제법 실상의 세계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그 세계가 바로 진여 실상법의 세계다. 그 경기를 이렇게 개성으로 이렇게 읊은 거죠. 참 멋있는 개성인데 조사가 서쪽에서 온 모습,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한 경지, 묘체가 단련하여 모든 대상 경계가 다 초월된 경지니 산하대지가 현진관이라. 예. 산하대지가 현진관이라. 일체의 산하대지가 바로 진실한 진여실상의 지혜 방명을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밝히고 있다. 그런 표현으로 이제 개성을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그 천동 갱지선사의 그 입장을 우리가 조금 한번 볼까요? 시간은 조금 없지만은 천동 갱지선사는 차부에다가 이제 수시법문에다가 진동경지선사는 이것을 뭐 노자의 말을 빌려갖고 지옥계획은 대엄무성이요. 대기만성이라 이 노자의 말을 빌려갖고 있어요. 노자의 유명한 말이 이제 큰 모서리는 너무나 모서리가 때문에 기퉁이가 안 보인다 그러죠, 그죠? 큰 글은 이루어지는 것이 없이 이루어진다. 큰 소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소리가 작용한다. 큰 모양은 형체가 없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펴죠.
그래서 대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도의 위대함을 대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대기만성, 큰 거력은 늦게 이루어진다. 이게 늦을 만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근데 이걸 이제 용화선사는 이런 경지에서 자신의 모든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다. 지혜작용이라든가 선생 밑에서 치미선사의 문화에 가서 질문할 적에도 치미선사가 방석을 여섯판을 건네주라, 임재선사가 방석을 건네주라 할 적에도 그대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했지만 훌륭한 선생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자기 본분사를 묘용을 드러내지 않는 묘용을 펼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동종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그것을 꼭 드러내지 않다고 해서 안목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는 묘용으로서 펼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천도경지선도 개성은 왜 맨 처음에 개성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보단과 방석을 제공하라고 했을 적에 용화선사는 서판과 방석을 제공했는데 거기에 벽암록에서 읽고 이런 평가를 해요. 어떻게 성기의 지혜작용을 드러내지 않고 작가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문제를 제시해요. 그거에 맞추어서 성기의 지혜작용을 제시하고 작가의 면모를 드러내는 입장을 왜 하지 않았을까? 그 까닭은 무엇이냐? 안목 있는 사람이 앞에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리고 일체의 모든 것을 자기 본분사로 실행했을 뿐. 이걸 이제 드러내는 것이 꼭 안목 있는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드러내지 않고 본분사로 실행하는 그것이 더 깊은 묘용이 있다. 이것이 바로 조사 설해이 하는 입장인데 바로 제자들에게도 조사이가 없다라고 하는 법문을 일관했죠. 그죠? 그 자체는 수행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지도하는 입장에서라도 한결같이 조사이가 없다는 입장이 드러내지 않는 본분사의 묘용을 했다. 그래서 무기용의 묘용이다. 그랬어요. 무기용의 묘용이다. 이렇게. 요건 뭐냐면은 무일물 중에 무진장애다. 이런 표현입니다. 한나의 물론도 대상으로 드러내지 않고 무진장의 지혜의 작용을 본분사로 실행한 사람이다. 또 다르게 한다면 부풀류치라 풍류라 풍류설지 않는 곳. 풍류스럽지 않는 것이 진정한 풍류적인 삶을 산 경지다. 이렇게 평가해요. 자, 요 구절하고 천동경지하고 만송의 입장은 이게 바로 진정한 선생의 모습이지 선생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훌륭한 선생이고 안목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이제 용화선사는 조사선의 깊은 뜻을 바로 무사의 경지에서 본분사로 실행했다. 이런 말이죠.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조동종의 종지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한 것이다. 자, 마조의 입장에서 본다면 평상심이 도다. 이런 말과 같아요. 이게 동산양계의 그
그 오도송이라든가 아니면 무심의 도도, 무심의 경지에서 마음이 도를 대상으로 두지 않고 도는 마음을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바로 무심무사의 경지를 말하는데, 풍류스럽지 않는 경지가 진정한 풍류의 삶을 이루는 경지다. 이게 바로 동산양계가 보는 용화선사의 성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간단히 소개하고, 종경록 87에 이 용화선사의 그 선파를 끝내는 공안이 그대로 실려 있으니까 이 책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되도록 마치겠습니다. 예.